이른바 발치산 출신으로 북한혁명 1세대 리을설 원수가 사망을 했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직접 장위위원장을 맡는다는 소식입니다. 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이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을설 원수 한 80년대, 90년대에는 이제 많이 보도가 됐었던 인물인데요. 그 이후로는 보도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사망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을설 인민군 원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 북한 군부에서는 가장 원로급인 최고위급에 있는 사람입니다. 1921년도에 태어났으니까 우리나라에 95세가 되는 거고요. 예. 70년대, 80년대에 실제 북한의 군부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입니다. 예. 국방위원회 위원도 했고, 그다음에 당중앙위원회 위원도 했습니다. 혁명 1세대로서 북한에서는 매우 우대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고요. 원수 칭호를 부여하고 있는데 북한에서 원수 칭호를 부여하는 사람은 총 6명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그다음에 김정은도 2012년도에 원수 칭호를 받았거든요. 예. 그런데 리얼서는 95년도에 혁명 세대에 대한 우대 정책에 의해서 95년도에 원수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북한 내에서는 핵심적인 인물이고요. 그런데 95세 아무래도 나이가 많다 보니까 병으로 이번에 아마 사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이 리을설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또 위원장이 직접 이 장위위원장을 맡는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빨치산에서 활동도 했고 김일성 주석과 함께 혁명 1세대라는 상징성 때문에 그런 걸까요? 예, 이번에 아마 장례위원장을 북한에서는 대대급으로 아마 조직을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직접 장위위원장을 맡을 정도로 좀 굉장히 우대하면서 장례를 치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혁명 1세대다 보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떤 백두 혈통을 좀 강조하면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어떤 이 정통성 확보, 여기에 아마 목적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군 내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세대 교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원로 세력들의 어떤 이 반발, 불만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좀 달래기 위한 차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장위위원장을 맡은 적이 있습니까, 그동안? 최고 지도자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번에 아마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렇다면 보통 이제 장위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네. 장위위원회에 누가 이름이 올랐나를 보면은 사실 권력 서열을 좀 알 맞습니다. 수가 있고요. 예. 여기에 지금 장위원 명단에 보니까 황병서 총정치국장은 포함이 돼 있고 박봉주 내각총리도 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누가 빠져 있죠? 최용해가 빠져 있어요. 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네, 북한에서 최용해 당 비서가 그래도 김정은 정권에서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지금 명단에서 빠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실수로 빠졌다, 그 다음에 건강상 이상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강상으로 이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장례위원회는 명단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건강이 안 좋다고 해서 빠질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아마 무슨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의 유해산이 북한에 방문한 이후에 북중 관계 뭔가 관계 회복, 그다음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중국 방문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일 자체가 좀 순조롭게 되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문책성 형태의 어떤 목적으로 최용해를 명단에서 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북중 관계 자체가 북한이 생각하는 의도대로 잘 풀리지 않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을 결국은 최용해에 좀 뭔가 좀 부여하면서 명단에서 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남북 당국 회담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북한의 지뢰 도발 이후에 남북의 당국자들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했습니다. 8.25 합의의 첫 번째 합의 사항이기도 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치렀기 때문에 대화의 분위기가 좀 무르익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북한이 세 차례나 거부를 했다고요? 예, 8월 25일 날 합의에서 남북 당국 간이 빠른 시일 내에 만나서 재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는데 9월 달에 우리 정부에서 예비 접촉을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전단지 문제 이런 핑계 해가지고 일단 회담을 거부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또 재차 9월 달에 했지만 북한이 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지난달 마지막 날에 또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아예 접수 자체를 이제 거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북한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통크게 자기들은 어떤 이 배를 했다, 막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그 이후에 실제적으로 당국 간 회담에서 북한이 가져갈 수 있는
어떤 실리 자체가 무엇이 있을 것인가 이걸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당국 간 회담이 열리면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뭔가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테이블 위에 올라올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그러니까 앞으로 들고요.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이 예, 수도 우위에 있다라는 점한 말씀이신 것도 있고 거죠? 그다음에 이상가족 상봉을 했기 때문에 경제적 어떤 그 지원이라든지 협력 이런 것도 아마 북한이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제대로 좀 논의가 돼가지고 북한이 목적대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어떤 판단을 아직 뭐 덜 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상가족 상봉이 이제 끝났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내부적으로 정비하는 시간도 아마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과정이 끝나면 조만간은 다시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도 보면 이산가족 상봉을 열는 대신에 네.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 좀 논의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내비쳤거든요. 이번에도 희망하고 있겠죠.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 끝났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원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돼야 되고 예. 그다음에 예. 관광이 재개되는 게 사실 당국과 회담에서는 북한의 가장 큰 목적이거든요. 그다음에 오이사 조치를 해제해가지고 경제 협력을 복원하는 게 북한의 입장인데 이러한 문제가 그다음에 당국과 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는 대로 얼마나 얻어낼 것인가에 대한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좀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그럼 앞으로는 좀 북측의 의도를 좀 정확히 파악해서 북한의 이제 회담 테이블로 좀 끌어내야 할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되는 네. 그 미션인 것 같은데요. 어떤 조치들이 좀 필요할까요? 예, 일단 남북 간 현안 문제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현재 뭐 이산가족 상봉 다시 정리하고 재개하는 또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 예. 외에 뭐 경제 협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 체육 협력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 결국은 당국과 회담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일단 당국 회담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북한에 대해서 뭔가 좀 전향적인 그런 어떤 이 테이블 위에는 모든 문제를 다 올려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 이런 어떤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북한에 좀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리고요, 지금 개성공단 이야기 잠깐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남측위원회에 2명 부위원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예. 그 갑자기 출입 제한 조치를 취했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지난 4일이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부위원장하고 우리 직원인데요. 북한의 요즘 개성공단에서 그 토지 사용료 문제 가지고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북한하고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예. 여기에 북한이 토지 사용료를 북한에서는 평당 한 5%에서 그러니까 네. 분양가의 5%에서 네. 10% 정도 요구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 토지 사용료 때문에 재산세 개념이기 때문에 한 1%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란의 어떤 다양한 문제를 협의 과정에서 우리 쪽에서는 당연히 원칙을 갖고 그다음에 남북 합의에 따라서 개성공단에 어떻게 하면 발전적인 측면의 기준을 가지고 계속적 입장을 내세운 건데 북한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어떤 그 주장을 수용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불만 차원에서 출입을 좀 차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이틀 만에 다시 재개를 했습니다. 예. 향후에 또 이 토지 사용료 문제를 둘러싼 남북 간의 좀 이견 자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위원님이 최근 개성에 다녀오셨다고 네. 그래요. 시내도 둘러보셨죠? 뭐 예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예, 개성의 그 만월대 남북 공동지금 발굴해가지고 예. 전시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남북한의 문화의 어떤 소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개성 시내 쪽에 제가 좀 변화 과정을 한번 예. 봤는데요. 어떻게 변했던가요? 한 5년 전에 제가 갔을 때하고 지금 상황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예. 개성 시내에 있다는 주민들의 그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가 거의 일반화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오토바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오. 오토바이도 이 좋은 오토바이고 헬멧을 쓰고 다니는 이런 주민들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전력 문제가 있다 보니까 집집마다 이 태양광판을 부착을 해가지고 전력 문제를 가정마다 이 독자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그다음에 외국 관광객들이 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중국 관광객 외에 오히려 유럽의 관광객들이 개성 시내에 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빨리 예. 우리도 이 개성 관광 이런 것 빨리 재개돼가지고 우리도 좀 자유롭게 갈 수 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개성공단의 효과 측면인 것 같습니다. 개성 시내가 주민들부터 전체 좀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그건 아마 개성공단에서 여러 가지 수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이 돈이 돌므로써 개성 시내에 뭔가 좀 활기가 도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개성공단이 변하고 있다. 북한의 개혁 개방 움직임과 맞물려서 어떤 변화를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병현 IBK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